올케, 잠깐 이리 와봐. 오빠 장녀가 중요한 건 아는데 돈 문제는 더 중요하잖아? 김민희는 장례식장 구석, 어둡고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남편 강준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삶을 찢어 놓았다. 심장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지사일째.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다. 검은 상복 아래 민희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곧 닥칠 싸움에 대한 불길한 예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깊은 밤 11시. 민희는 텅 빈 빈소에서 준호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의 환한 미소는 지금의 비극과 너무나 대비되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다. 그때 휴게실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우이 강혜영이었다. 혜영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조문객을 맞이하는 상주라기보다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은 미니의 손에 들린 작은 핸드백, 그리고 미니의 뒤편에 놓인 준호의 유품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올케, 잠깐 이리 와봐. 나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해야겠어. 오빠 장례가 중요한 건 아는데 돈 문제는 더 중요하잖아. 혜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긴급함이 배어 있었다. 민희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민희는 혜영에게 다가갔다.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벽에 반사되어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형님, 지금은 오빠를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변호사와 함께. 민희는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혜영은 민희의 말을 자르며 흥분했다. 변호사, 무슨 변호사? 오빠가 무슨 재벌이야? 오빠 재산은 오빠 아내인 너와 핏줄인 우리가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유언장 같은 거 숨기고 혼자 꿀꺽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오빠 재산은 당연히 피부치인 내가 받아야 한다고. 너희 사이에 애도 없잖아. 혜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피부치와 애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이 두 단어는 혜영이 민희를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일시적인 손님으로 규정하는 핵심 논리였다. 민희는 혜영이 평소 준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떠올렸다. 준호가 사업 초기에 힘들었을 때 혜영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준호가 성공한 후에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마다 찾아와 사치스러운 요구를 했고 준호는 늘 묵묵히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혜영에게 준호는 ATM이자 혈연적 보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준호가 죽자마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애도가 아닌 재산이었다. 형님, 제가 오빠 재산을 숨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빠의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왔고 오빠의 뜻을 존중할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민희는 자신의 주장이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그때 시어머니 김숙자가 조문객 방에서 나왔다. 숙자는 아들의 죽음으로 수척해져 있었지만 혜영의 거친 목소리를 들었는지 곧장 휴게실로 들어섰다. 숙자는 민희와 혜영을 번갈아 보더니 민희에게 차가운 시선을 고정했다. 혜영이 말이 맞아, 민희야. 내가 아무리 우리 준호 아내라고 해도 너는 며느리야.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된 며느리. 하지만 우리는 핏줄이다. 내가 우리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통장 내놓으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와 핏줄 대비는 민희의 결혼 생활 10년을 압축하는 잔인한 단어였다. 민희는 시어머니에게 늘 타인 취급을 당했다. 시어머니는 혜영이 실수를 해도
내 딸이니까 라며 감쌌고 민희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도 며느리가 도리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칭찬 한마디 없었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민희는 준호에게 시집와서 봉사하는 고용된 도우미 그 이상이 아니었다. 민희는 과거 시어머니가 혜영과 대화하며 나눴던 잔인한 말을 떠올렸다. 혜영아, 며느리는 말이지. 결국은 남이야. 우리 준호한테 시집 왔다고 하지만 언젠가 준호가 없으면 제 갈 길 찾아 떠날 사람이라고. 그러니 집은 딸인 너한테 줘야 한다. 며느리에게 다 넘겨줬다가 내가 나중에 손해보면 안 돼. 그때 준호가 이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에게 항의했었다. 어머니, 민희는 제 아내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준호는 늘 민희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없었다. 민희는 스스로 방패를 들어야 했다. 어머니, 저는 오빠의 재산을 독차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재산은 제가 오빠와 함께 노력해서 이룬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오빠의 통장과 서류를 뒤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형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민희는 일부러 그들의 행동을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혜영이 광분했다. 이 여자가 지금 누굴 도둑 취급해. 우리가 오빠 물건 좀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숨기는 거 아니야? 숨기는 건 당신들이죠, 형님. 오빠가 왜 유언장이나 중요한 서류에 대해 저와 상의했을까요? 오빠는 당신들의 탐욕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민희는 유언장의 존재를 암시하며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 숙자는 민희의 단호함에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내가 준호 유품 정리하다가 실수로 통장 몇 개를 본 것뿐이다. 오해하지 마라, 민희야. 숙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희의 눈빛에서 강한 적개심을 읽었고 자신이 예전처럼 민희를 쉽게 통제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일 준호 씨의 변호사가 올 겁니다. 변호사가 오면 준호 씨가 남긴 모든 법적 서류를 공개할 겁니다. 그때까지 어머니와 형님은 빈소를 지켜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민희는 준호의 유품 가방을 챙겨 휴게실을 나섰다. 민희는 빈소로 돌아와 영정사진을 보며 준호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예상했죠. 당신이 나를 지켜주려고 모든 준비를 해뒀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당신이 준 마지막 선물을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상속권을 위한 싸움이 아닌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는 성전순잔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밤 장례식장의 검은 상복 아래 재산을 둘러싼 탐욕과 배신의 서막이 올랐고 민희는 홀로 고독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녀는 이 모든 억압을 통쾌하게 날려버릴 사이다.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샵샵샵 스피노프 2편 침묵의 유산 유언장 공개 전의 암투. 장례식장 마지막 날 새벽. 김민희는 빈소 옆 마련된 작은 상주 휴게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시어머니 김숙자의 밭은 기침 소리와 시누이 강혜영의 작은 속삭임이 새어 들어왔다. 그들은 재산 문제로 밤새 상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희는 이들의 끈질긴 탐욕에 지쳐가면서도 내일 있을 변호사의 등장만이 이 모든 소란을 끝낼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알고 있었다. 민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의 유품 가방을 다시 확인했다. 준호는 생전에 중요한 서류는 늘 이 낡은 가죽 가방에 보관했었다. 민희가 가방을 열었을 때 혜영이 어젯밤 민희의 방에 침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민희가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은밀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민희는 서류들 사이에서 위임장 민 유언 공증 확인서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는 역시 빈틈이 없었다. 그는 미니 모르게 모든 법적 방패를 준비해 두었다.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시어머니 숙자였다. 숙자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에서 더욱 초췌하고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미니를 보며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미니야, 너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내가 어젯밤에 좀 심했지. 내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 준호의 아내인데 내가 너무 경황이 없었단다. 숙자는 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미니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피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죠? 이제 곧 변호사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겁니다. 미니는 숙자에게 거리감을 두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숙자는 미니의 냉랭함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정리가 된다니 다행이다. 사실 말이다. 내가 너희 결혼 생활 내내 너희 집을 도와준 것도 있고 준호가 사업할 때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적도 있지 않니? 그러니 그 집 현재 미니와 준호가 살던 아파트만은 혜영이에게 양보하면 안 되겠니? 숙자의 눈빛은 간절함을 가장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미니가 감정에 약해져 인간적인 도리로 아파트를 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미니는 이들의 탐욕이 끝이 없음에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어머니, 그 아파트는 준호 씨와 제가 함께 맞벌이로 마련한 집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상속은 공동 상속입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가족이었는지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담보를 잡으셨던 부분은 준호 씨가 이미 다 변제했다고 들었습니다. 미니는 법과 현실이라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며 숙자의 감성적인 호소를 무너뜨렸다. 숙자의 얼굴은 금세 일그러졌다. 아니, 며느리 너는 끝까지 그렇게 남처럼 법만 따질 거니? 핏줄도 없는 내가 우리 준호 돈을 다 가로채는 게 말이 되니? 너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바로 이 순간 미니의 마음속에서 10년치의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언제부터 남이었습니까? 어머니께서 제게 10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이다. 집은 핏줄인 딸에게 줘야 한다고요. 저는 지금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양심은 핏줄을 앞세워 며느리에게 봉사를 강요했던 어머니께 필요합니다. 숙자는 미니의 단호하고 냉정한 반격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더 이상 미니를 회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분에 못 이겨 휴게실을 나섰다. 과거 회상 준호의 비밀스러운 대비. 미니는 과거 준호가 이상할 정도로 재산을 정리하고 법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결혼 5년 차 준호는 사업이 안정되자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 공증을 했었다. 당시 미니는 의아해하며 준호에게 물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젊은 사람이 왜 벌써 유언장을 만들어? 아니, 미니야.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난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시댁에 간섭 없이 내 모든 것을 물려받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당신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때 준호는 시어머니와 혜영의 탐욕의 그림자가 얼마나 끈질긴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유언장만 남긴 것이 아니라 양자라는 자신의 법적 지위가 미래의 미니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마지막 카드가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 터였다. 준호의 깊고 묵묵한 사랑이 10년의 침묵 끝에 미니를 향한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다시 현재 오후가 되자 김정우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혜영은 변호사에게 달려가 자신의 채권자 주장부터 펼쳤다. 변호사님, 저는 오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상속 재산에서 제 돈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핏줄입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보다 제가 우선입니다. 혜영은 차용증을 흔들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오직 돈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혜영의 주장을 들으며 침착하게 회의실로 향했다. 민희는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고 변호사는 민희에게만 안심하라는 듯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희는 이제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최후의 사이다. 폭발을 기다릴 시간임을 알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네 사람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숙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민희와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고 혜영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준호의 30년 비밀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샵샵샵 스피노프 3편 변호사의 폭탄 선언 30년의 비밀. 장례식장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김정우 변호사가 테이블 중앙에 유언 공증 봉투와 함께 또 다른 낡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시어머니 김숙자와 시누이 강혜영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서류들을 노려보았다. 민희는 침묵 속에서 준호의 영정사진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혜영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폭발했다. 변호사님, 유언장 같은 거 빨리 공개하고 제 채무부터 변제하십시오. 저는 오빠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요. 법적으로 채권자는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쥐고 있는 5천만 원의 차용증만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다. 변호사는 안경을 바로잡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혜영 씨의 채권자 주장은 유언장 공개 후에 논의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인 강준호 씨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법적 지위,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하시네요. 오빠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빨리 재산 이야기나 하세요. 혜영은 짜증을 넘어 분노했다. 숙자는 불안감에 손을 덜덜 떨며 민희를 노려보았다. 저 며느리가 뭔가 꾸몄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눈빛이었다. 변호사는 낡은 서류철의 봉인을 뜯고 숙자와 혜영에게 한 장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법원 공증 서류를 내밀었다. 이 서류는 고인 강준호 씨가 강만식 씨 아버지 씨의 법적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입적 당시 고인은 친생부모를 75살이었습니다. 강만식 씨와 김숙자 여사님은 고인을 입양하여 30년간 친아들처럼 키우셨죠. 이것은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비밀 서류입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혜영은 입양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안심했다. 입양이라도 했으면 가족이잖아요. 핏줄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혜영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허울에 매달렸다. 변호사는 고개를 깊게 저으며 방금 전 혜영이 사용한 핏줄이라는 단어를 겨냥했다. 죄송하지만 다릅니다. 이 서류에 명시된 대로 고인은 강씨 가문의 양자로 정식 입적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입니다. 강준호 씨는 강혜영 씨, 그리고 김숙자 여사님과 친자 관계가 없으며 법적으로 어떠한 혈연관계도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은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혜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부정했다. 거짓말, 오빠가 남이라고. 말도 안 돼,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내 오빠잖아.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고요. 혜영은 숙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흔들었다. 숙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혜영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간 숨겨온 가문의 비밀이 그녀의 입이 아닌 법률 서류를 통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며느리에게 들이댔던 핏줄 논리가 가장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그녀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변호사는 냉철하게 법적 결론을 제시했다.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양자는 양부모의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되지만 고인 강준호 씨와 강 씨 가문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으며 이미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적 친족 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김숙자 여사와 강혜영 씨는 고인 강준호 씨의 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인 자격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곧장 민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고인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이신 김민희 사모님뿐입니다. 이는 고인의 유언장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혜영은 이 충격적인 선언을 듣자마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뒤로 고꾸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로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남의 돈을 탐냈던 그녀에게 자신이 30년간 남의 오빠에게서 돈을 요구했다는 진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숙자는 혜영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의 죽음이나 딸의 기절보다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 크게 반응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찢으려 했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며느리가 우리 돈 다 가로채려고 사기치는 거야. 숙자의 절규는 장례식장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민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눈물 대신 10년간의 억압을 뚫고 나온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혜영과 절규하는 숙자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핏줄이 바로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민희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챙기라고 말한 후 숙자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저는 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역시 어머니의 핏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빠의 마지막 뜻대로 모든 것은 오빠의 아내인 저에게 남겨졌습니다. 장례 잘 치르겠습니다. 민희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숙자의 준호야, 내 돈이라는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민희는 서류 가방을 단단히 잡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벗어났다. 남편 준호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탐욕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었다. 샵샵샵 스피노프 사편 기절과 절규, 파국으로 치닫는 시대. 김민희가 변호사와 함께 장례식장을 나선 후 회의실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시누이 강혜영은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채 경련했고 시어머니 김숙자는 머리가 풀어헤쳐진 채 변호사가 두고 간 서류 뭉치를 찢으려 발버둥 쳤다. 저게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우리 준호는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야. 돈 때문에 내 아들을 남이라고 해. 숙자의 절규는 슬픔이 아닌 30년간의 비밀이 폭로된 수치심과 전 재산을 잃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혜영은 구급대원에 응급처치 후 겨우 병원으로 옮겨졌다. 숙자는 병원에 따라가는 대신 다시 빈소로 돌아와 준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넋을 놓고 울부짖었다. 준호야, 너마저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너를 키운 정이 있는데 어떻게 내 돈을 저 며느리에게 다 넘겨줄 수 있어? 내가 나에게 복수하는 거니? 그녀의 절규는 준호가 생전에 받았던 차별과 외로움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회한이었다. 숙자는 자신이 30년간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차별하고 아들을 소유하려 했던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는 준호의 유고를 수목장에 모시는 날까지 시댁 식구들과 일절 접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준호의 곁을 지키며 이 모든 싸움이 끝났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장례가 모두 끝난 지 사흘 후 혜영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숙자와 혜영은 민희의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마지막 가족의 정에 호소하여 재산의 일부라도 되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지만 민희가 착한 며느리라는 약점을 이용하려 했다. 김민희, 당장 문 열어. 내가 아무리 법적으로 이겼다고 해도 우리가 너를 그냥 둘 것 같아. 혜영은 문을 쿵쿵 두드렸다. 민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형님, 저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민희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 숙자의 목소리는 이전의 권위는 사라지고 비굴함이 가득했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은 거 후회한다. 하지만 혜영이는 내 남편의 동생 아니니 우리 준호가 남긴 돈으로 우리 모녀가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니 집값의 반만이라도 우리에게 돌려줘. 혜영이 숙자의 옆에 붙어 울먹이며 말했다. 옳게. 아니, 민희 씨.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오빠가 피가 안 섞인 남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지만 그래도 오빠는 나에게 30년 동안 오빠였잖아.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인간적인 도리를 좀 지켜줘.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면 오빠가 하늘에서 좋아할 것 같아. 민희는 그들의 인간적인 도리라는 단어에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10년간 민희에게 남이라고 선을 그었던 이들이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가족의 정과 도리를 외치고 있었다. 민희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숙자와 혜영은 민희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민희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어머니, 형님. 민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들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에게 도리를 요구했을 뿐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남이라고 선언했을 때 저는 이미 당신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민희는 혜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형님, 오빠는 당신들의 탐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왜 3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겼는지 아세요? 오빠는 당신들의 핏줄 논리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준비한 겁니다. 당신들에게 재산의 일부라도 돌려주는 것은 오빠의 마지막 사랑과 뜻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민희는 단호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오빠가 주려 했던 평온과 자유입니다. 당신들이 이 돈을 가져가면 또 다른 탐욕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당신들의 삶은 파멸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단돈 1원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숙자는 민희의 단호한 거절에 절망하며 민희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다. 안 돼, 민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를 살려줘. 혜영은 분노가 다시 폭발하여 민희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감히 이 도둑 X. 민희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현관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불법 침입과 소란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숙자와 혜영은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치욕스럽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절규는 재산을 잃은 자들의 비명이었고 민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느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준호의 영정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준호 씨, 당신이 나를 지켜줬어요.
이제 저는 당신이 준 자유를 누릴게요. 스피노프 5편, 남편의 마지막 사랑 완벽한 해방. 시댁과의 모든 물리적, 법적 관계가 단절된 후, 김민희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시어머니 김숙자와 시누이 강혜영은 더 이상 민희의 삶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들의 절규와 추악한 행위는 민희에게 통쾌한 승리를 선사했지만 그 과정은 그녀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민희는 준호가 남긴 유언장과 법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유언장에는 나의 모든 재산은 오직 아내 김민희에게 상속한다. 나의 양자 사실은 아내의 평온한 삶을 위한 마지막 장치임을 밝힌다는 준호의 서명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 민희가 겪을 시댁의 압력으로부터 그녀를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 이 중대한 비밀을 마지막 장치로 남겨둔 것이었다. 과거 회상 준호의 묵묵한 결심. 민희는 준호와 결혼 7년 차 되던 해의 일을 떠올렸다. 준호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던 때 시어머니 숙자는 준호에게 은밀하게 말했다. 준호야, 내 명의 아파트를 혜영이 공동 명의로 해놓는 게 어떻겠니? 혹시 내가 잘못되면 며느리가 재산 다 가져갈까봐 걱정된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시어머니에게 항의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민희에게 말했다. 민희야, 당신은 나의 전부야. 당신은 이 집에서 10년을 봉사했지만 어머니에게는 늘 남이었지. 나는 당신이 나에게 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기에 당신이 외롭게 홀로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을 지키겠지만 만약 내가 없으면 나는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 그 말 직후 준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사업 자산과 금융 계좌를 민희에게 법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준비가 자신의 양자 지위와 연계되어 민희를 시댁의 탐욕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준호의 묵묵한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다정함이 아닌 아내를 향한 생의 마지막 책임감이었다. 다시 현재 민희는 준호와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다. 이 아파트에는 행복한 기억도 많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방문과 절규의 흔적이 너무 깊게 남아 있었다. 민희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자금과 준호의 사업 자산을 정리하여 민희는 도시 외곽의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작은 갤러리 카페를 열었다. 그녀가 늘 꿈꿔왔던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카페 이름은 준호의 평온존 호스 세레니티였다. 카페 개업 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 평온한 오후 민희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 앞에 익숙하고 초라한 두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 숙자와 시누이 혜영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재산을 잃은 그들의 삶은 곤궁해 보였고 이전의 오만함과 권위는 사라지고 깊은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감히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민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갈망보다는 잃어버린 아들 혹은 오빠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한 처량함이 엿보였다. 민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숙자와 혜영은 민희가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깜짝 놀랐다.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만든 겁니다. 민희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에게 커피를 건넸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민희야, 내가 우리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저는 당신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없습니다. 오빠가 남긴 이 재산은 당신들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당신들이 이 돈을 가져가면 오빠의 마지막 뜻이 무너집니다. 민희는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러나 민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카페는 오빠가 저에게 준 자유이자 오빠의 일부입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오빠를 기억하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빠의 30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재산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당신들에게 허락할 수 있는 마지막 선입니다. 민희는 숙자와 혜영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 절망, 그리고 미약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결국 민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커피를 다 마신 후 조용히 돌아섰다. 그 뒤로 민희는 시댁 식구들과 영원히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고 남편의 짐을 지고 있는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묵묵하고 완벽했던 사랑 덕분에 자유로운 김민희로서 제2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남긴 유산은 시댁의 탐욕으로부터 아내를 완벽하게 해방시켜준 자유와 평온 그 자체였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